자, 오늘장 중심이 될 이슈. 오늘은 신문과 AI 공시를 통해서 또 한국경제TV 심층 취재 내용을 통해서 선점해 보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 할게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다키오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조현 기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어제 우리 증시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전거래 시황 진단으로 출발해 봅니다. 연말 랠리를 기대하던 국내 증시가 어제 코스피 2,500선, 코스닥은 820선이 무너지면서 큰 폭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죠. 자, 남인호 소장님, 전거래 하락 원인 어디에서 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세 가지로 꼽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미국 증시, 전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미국 증시의 큰 폭 하락이 영향을 줬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두 번째는 국내 증시 어떻습니까? 사실은 우리 시장 별로 오른 거 없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지난 11월 말 기준에서 2280에서요, 2520포인트까지 자그마치 240포인트가 올랐어요. 불과 한 달 만에. 그래서 그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우리 이슈인 전략 시청자분들은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주식시장을 보는데요.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 다시 말해서 일희일비 계속 등락을 반복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현물에서 샀다 팔았다 하는 게 아니고 선물시장에서 파생 쪽에서 선물을 사고 팔고를 미리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저께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을 대거 매수했어요. 지수 올랐죠? 어제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이 오후에 들어서 중국 증시가 하락하자 우리 국내에서 선물을 매도했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가 중요하냐면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대부분이 프로그램 매매, 다시 말해서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매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을 매도하니까 그 매도한 선물을 매수하면서 바로 뭘 팝니까? 바로 프로그램 매도를 하는 겁니다. 왜 제가 프로그램 매도를 자꾸 강조하냐면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죠? 기관들이 뭘 팔겠습니까? 반도체 주식을 팝니다. 왜? 반도체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고 국내 증시는 시가총액 시기지 않습니까? 시가총액 넘버 1, 3가 누굽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선물을 매수하면은 당연지사 매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거의 3% 넘게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수에 큰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이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외국인이 현물 얼마 사냐 이거는 다음에 보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느냐 파느냐 이게 바로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와 연관돼 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우리 증시 상승의 가장 큰 기폭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어제 이제 무디스가 이제 중국의 신용 등급 전망 부정적으로 낮추면서 중국 증시도 큰 폭으로 떨어진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연말 우리 국내 증시가 중요하니까요. 우리 연말에 국내 증시가 상승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게 변수일까요? 네, 저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늘 우리 주가지수 2,550까지는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는데 2,550까지는 큰 악재나 큰 호재가 없어도 저는 갈 걸로 봅니다. 자, 그런데 2,550에서 더 올라가려면 조건이 뭡니까? 전 두 가지. 첫 번째가 환율의 안정입니다. 최근 들어 우리 원화가 1,380원까지 올라갔다가 약해졌다가 요즘 들어서 1,200원, 1,200원대 후반대까지 강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외국인 투자가들의 다시 한국 증시 매수로 힘을 쏟고 있는데 환율의 안정, 어제는 1,300원 넘어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자, 두 번째가 뭐냐?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대주주 요건 안 합니다. 저는 이 지구상 어떤 나라가 주식을 10억어치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로 구분돼가지고 주식을 팔 때 양도세를 내야 되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불과 3주밖에 안 남은 2023년도에 지금 여건 그대로 놔두면 또다시 우리 한국 증시는 또 빠질 겁니다. 아니, 미국, 유럽 다 올라가는데 대한민국 증시만 빠져서 되겠습니까? 지금 저는 이 금융당국 왜 가만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시라도 빨리 지금 대주주 요건을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10억이 대주주 조건 들어가 있는데 개인당. 그런데 이거는 매우 잘못됐고요. 최소 100억을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1%로 조정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조현 기자가 준비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의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시죠? 주변에서.
배우 마동석 씨를 모델로 내세운 광고가 부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알리익스프레스 성장세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요즘 알리익스프레스 두고서 뭐 개미지옥이다 이런 말도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소에 가서 뭐 1,000원, 2,000원 이렇게 사는 것처럼 초저가 중국산 제품의 직구를 살 수 있는 폭이 넓어지면서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도 좀 흔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지난 1년 사이 사용자 수가 2배 성장을 했습니다. 300만 명도 되지 않았던 월가 사용자 수가 지난 10월에 613만 명을 기록을 했는데요. G마켓 옥션을 뛰어넘어서 3위에 올랐고 또 2위인 11번가를 앞지르는 것도 뭐 시간 문제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들어오면서 실제로 11월에 이 모바일 검색량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를 검색한 것을 보면 140만 회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또한 1년 사이에 2배 늘었고요. 1인당 평균 앱 체류하는 시간도 쿠팡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과거 그러니까 2주 넘게 걸렸던 배송 기간을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로 단축을 했고 또 몇천 원짜리도 무료 배송 또 반품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진입 장벽을 꽤나 낮췄다는 것이 전략이 유효했고요. 무엇보다 최대 강점은 이제 중간 유통 과정을 생략한 극강의 저렴한 가격이겠죠. 비슷한 제품의 10분의 1 그러니까 영 하나가 빠진 거 아닌가 와. 이런 숫자들이 즐비합니다. 그런데 이제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도 조잡하죠, 있죠. 상품은. 예, 사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가장 큰 허들은 이 저품질 그리고 짝퉁, 이른바 짝퉁이나 블레드 가품 이런 논란일 건데요. 이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알리익스프레스가 간담회를 갖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에 대한 대안도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하지만 이제 결국에는 고물가 부담 속에서 초저가 상품 소비가 당분간 더 확대될 것이라 전망입니다. 네, 워낙 지금의 트렌드와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이런 알리익스프레스의 선전에 CJ 대한통운이 웃고 있다라는 건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러니까 알리익스프레스의 물량을 CJ 대한통운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주가 뭐 최근 한 달 사이에 7만 원에서 11만 원대로 50% 오르기도 했죠. 알리익스프레스 물량만 1분기에 한 350만 박스였는데요. 3분기에는 900만 박스를 넘어섰고 이번 4분기 이제 광군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급증할 것이다. 1,000만 박스는 뭐 당연히 넘겼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최고은 연구원은 CJ 대한통운 택배 사업에서 알리익스프레스 비중이 한 6%로 아직은 낮다. 하지만 이 성장성 높은 고객을 선점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내년에도 50%가량 늘어서 전체 택배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알리익스프레스가 간담회를 여는데 사실 이 당초의 목표보다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이 지난 3월에 발표한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될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물류센터 가동이 핵심인데요. 뭐 쿠팡처럼 직접 물류센터를 짓고 또 택배원을 고용하는 형태가 아니라요. 대형 창고를 빌려서 국내 물류업체와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제 CJ 대한통운과의 협업도 좀 기대가 되겠죠.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외에도 다른 업체들의 해외 직구 물량을 지금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도착 보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CJ 대한통운이 현재로서 유일하다는 평가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14만 원까지 좀 제시하는 모습입니다. 네. 알리익스프레스 말고도 테무라고 하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티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한국에 앞서서 미국에서 먼저 돌풍을 일으켰죠. 좀 뭐 조잡하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뭐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써보면 미국에서는 이제 1달러짜리, 2달러짜리 이런 맞습니다. 것도 엄청나게 배송하고요. 이제 진짜 받아보면 좀 후회도 하고 시가총액도 알리바바를 제쳤죠. 중국 중심의 직구 시장 일부분은 워낙 싸니까 겁할 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내의 해외 직구 시장에서도 줄곧 1위를 지켜왔던 미국을 제치고 올해 중국이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역시 힘을 더한 건 올 여름, 그러니까 7월에 한국 시장에 상륙한 테무입니다. 출시 3개월 만에 뭐 누적 다운로드 300만 건을 넘겼고 또 사용자도 266만 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해외 직구 시장 규모가 현재로서는 작지만 앞으로 국내 유통 시장 판도를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올해 한 6조 5천억 원에 달할 전망이고요. 이게 1.3% 국내 소매 판매 시장의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3분기 해외 직구 성장률이 25%로 전체 온라인 유통 시장 성장률
8%를 한 3배 정도 웃도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지 이 부분이 되게 주목되고요. 또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품목이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저렴한 공산품들 그리고 자파에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좀 한계점으로 꼽힙니다. 한편 이제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은 좀 지지부진한 수익성이 고전하고 있죠. 1, 2, 그러니까 쿠팡과 네이버만 제외하면 11번가, G마켓, SSG.com, 마켓컬리, 오아시스 등 대부분 이제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줄줄이 IPO 계획도 철회하는 등 시장에서도 투자 매력도가 좀 낮아진 모습입니다. 네, 전날 또 조호진 대표님이 국민연금공단의 CJ대한통운 주식수 확대 소식 전해주셨는데 CJ대한통운을 비롯 한진까지 물류주들의 국내 증시 상승 지속성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테마로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가장 주목하는 테마 중 하나죠. 일부 종목들은 무려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자, 이제는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조호진 대표님. 예, 이제 그 온디바이스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나라는 참 많은 용어가 이제 어차피 영어로 이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많이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우리가 보통 영어를 배울 때 이제 테이블 위에 올려놔라 할 때 온 테이블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 그 물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물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럼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라고 보면은 이제 우리가 AI 칩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CPU가 특수한 CPU가 필요한데 그거를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누르면은 그걸 갖다가 서버에서 갔다 와서 연산을 한 다음에 다시 결과물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모니터에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늦어지죠. 그리고 또 인터넷 환경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원래 하던 거에 비해서는 성능은 좀 낮더라도 그 안에서 그 PC나 스마트폰 안에서 심지어 자동차 안에서 그 AI 기능을 갖다가 서비스를 이용하자는 것이 온 디바이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사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제일 필요한 이제 그 스펙이 무엇이냐면은 그 성능이 무엇이냐면은 저전력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어렵게 설명 안 드려도 스마트폰이 너무 기능이 많은데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 가장 좋은 이제 챗 GPT를 갖다 온 디바이스 쓰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 스마트폰이 꺼졌다라면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의 어떤 CPU를 쓰기보다는 전력을 갖다가 적게 쓰는 그런 이 CPU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력을 적게 쓰는 이제 CPU를 갖다 제공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주 반도체인데 그래서 좀 전에 이제 지난달부터 어제까지 그 종가 기준으로 해서 이제 수익률이 나왔는데 제주 반도체가 가장 이제 순위 좋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가 제공하는 이제 그 CPU에 대한 프로그램 그 설계 기술인데 제주 반도체는 팹리스입니다. 팹이라는 거는 이제 공정을 말하는 거고 팹리스라는 건 이제 공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 반도체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온 디바이스에 필요한 그 반도체 설계를 제공하는데 퀄컴과 미디어텍에서 인증받은 유일한 기업입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몇 개 안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력도 있고 시대의 그 조류와도 맞으면서 제주 반도체 수익률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그 제주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확장해 봤을 때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이제 대덕전자랑 심텍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덕전자, 심텍은 이제 PCB 기업인데 PCB에도 당연히 온 디바이스의 그런 기능을 갖다가 일부 이제 개조를 하면은 거기에 당연히 매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덕전자, 심텍 역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대덕전자, 심텍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자동차 업계로도 소식을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올해도 연리를 했습니다. 올해 나란히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하면서 자동차 업체 최초 최고 금액의 수출의 탑을 수상했는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적 달성을 이뤄낸 거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아직 4분기 때문에 최종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이 사상 최대 실적이 낼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무역의 수출의 날로 해가지고 양사가 그 실적 상표를 받았는데요. 그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6월 말까지, 금년 상반기까지 현대차는 자그마치 310억 달러, 기아는 235억 달러, 두 회사만 합쳐가지고 550억 달러의 엄청난 수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부터 약 40년 전 1977년도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이 수출한 것이 10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 100억 달러도 큰데 양사가 550억 달러 수출했다는 것은 정말 큰 기록이다. 특히 금년에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지 않습니까? 13개, 우리 대한민국에서 주력인 13개 상품 중에서 8개가 저조했어요. 마이너스 나왔고 특히 이번에는 자동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하면서 그나마 대한민국의 수출을 견인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 주가가 너무 저조한데 투자자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도 참 우리 코너에서 현대차, 기아차 좋습니다. 매수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차 20만 원 못 넘고 기아차 10만 원 못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주가는 최저가 대비 지금 가격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비교를 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최저가가 지난 2020년도에 6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현대차 18만 원입니다. 약 2.5배가 올랐다는 뜻이고 기아는 어떻습니까? 최저가가 2만 2천 원입니다. 지금 가격 8만 4천 원 본다면 약 350%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한번 비교해 볼까요? 삼성전자 최저가 5만 2천 원입니다. 어제 종가 7만 1천 원입니다. 약 40% 올랐습니다. 배는 관두고 한 배도 못 올랐죠. 다음 SK 하이닉스 어떻습니까? 최저가 7만 3천 원, 어제 종가 13만 1천 원입니다. 80% 올랐습니다. 결론은 무슨 얘기냐? 현대차와 기아가 못 오른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대비해서 상대 평가를 볼 때는 결코 저조한 실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거든요. 필요 조건은 뭡니까? 기업의 실적입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수급하고 심리거든요. 저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저점 대비 많이 올라서 이제 못 올라간다 그 얘기가 아니고 현대차는 20만 원 밑에서 기아는 10만 원 밑에서는 꾸준하게 매집을 해놓으십시오. 반드시 내년도에는 20만 원과 10만 원 돌파할 걸로 믿습니다. 네. 이어서 조영 기자가 준비한 배당주 얘기 하나 더 살펴볼까요? 이제 배당의 계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매년 연말에 몰렸던 배당 기준일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일부 상장사들은 배당금을 얼마나 지급할지 먼저 확정한 다음에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자, 조 기자, 당장 올해 2023년도 결상 배당부터 바뀌는 곳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먼저 한미반도체가 올해 공시를 통해서 앞서서 배당 기준일을 내년 3월 7일로 변경한다 이렇게 공시를 했고요. 삼천리가 3월 29일로 또 한국자산신탁이 3월과 4월경으로 바꿨습니다. 3월, 4월 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현대건설과 HL홀딩스도 기존 연말이었던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 또는 이사회 결정 이렇게 미뤘습니다.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이 같은 배당 기준일 변경 공시를 주목하셔야 하는데요. 배당액을 확인하고 배당 받을 주주를 결정한다. 이 선배당액 확정하고 후 배당 기준일을 놓는 골자로 하는 배당 선진화의 좀 일환입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상자가 12월 말에 주주 명부를 확정하고서 배당액은 다음 해 3월 정기주총에 확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른바 깜깜이 배당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부분인데요. 올해 중간 배당 때 먼저 개선에 나선 곳이 있는데 바로 SK와 또 BNK 금융지주입니다. 다른 종목들은 6월 말 기준으로 주주에게 중간 배당금을 줬지만 SK와 BNK금융은 7월 말에 중간 배당금을 공시하고 또 약 2주 뒤에 배당 기준일을 지정해서 또 그리고 배당금은 그로부터 2주일 정도 지나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정도 스케줄을 예상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개선되는 배당 절차 적용이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10일 결상 상장사 중에 28% 정도인 636개사가 정관 개정을 완료했는데 이들이 당장 동의할지 아니면 이달 중순까지 배당 기준일 공시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상장사 협의회, 코스닥 협회 같은 곳에서도 안내 페이지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자, 그럼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라는 옛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관 변경한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전통적 고배당주로 꼽히는 금융주들이 있죠. 금융지주와 증권, 보험사들은 대부분 선배당 후 투자가 가능하도록 정관 변경을 완료했고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금융주 중에 카카오뱅크와 메리츠금융 또 한국금융지주 정도만 아직 정관 변경을 마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포스코, SK, CJ, 두산 등 주요 대기업
대기업들도 대부분 준비를 마쳤고요. 코스닥 기업 중에서는 451개사가 정관 정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0%의 비율입니다. 만약 2023년, 그러니까 올해 결산 배당금 지급부터 도입하려면 배당 기준일이 내년 4월 초나 또는 이제 3월 주주총회 이후로 공시가 나올 텐데요. 공시를 보실 때 내년에 정관을 변경하고 또 2024년도에 결산에 도입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꼼꼼히 살피셔야겠고요. 당국에서는 이제 정부의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관을 이미 변경했다면 올해부터 반영하라 이렇게 좀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배당액을 확인하고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사실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들 보면은 실적 발표할 때 배당을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거 네. 보고 투자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그러니까 이제 미리 사전에 알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한국에서도 배당금이 큰 기업들 주가가 더 오르는 선순환, 요거는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통 배당주인 은행, 통신, 보험주들 주가가 시원치 않죠. 요런 영향도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배당 기준일이 밀린다면은 어떻게 연말 배당 랠리를 좀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죠. 배당금 투자를 노린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것은 다른 요인인데요. 오늘 은행권은 이 상생금융 관련 회의를 엽니다. 한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 대책이 나올 전망인데 이 각 지주별로 4천억에서 5천억 원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분기 순이익의 절반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이 4분기 실적의 비용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3분기 실적의 컨센서스를 크게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보험주는 새 회계 기준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배당 가능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우려. 또 통신주는 KT와 LG U+가 좀 부진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투자 의견 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선 직전인 내년 1, 2월까지는 규제 불확실성 이슈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당분간 이렇게 쉬어가는 흐름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예상 배당 수익률이 7에서 9%인 고배당주들인데요. 투자 또는 이제 관심 종목들의 배당 기준일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만큼 조금 꼼꼼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호진 대표님과 공시 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VIP 자산운용이 펌텍코리아 지분을 확대했다라는 내용의 공시가 나왔습니다. 주요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그 VIP 자산운용은 이제 자산운용치고는 이제 연륜이 짧은 기업인데요. 서울대 출신들 2명이 이제 지금 어렸을 때부터 자산운용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한 2조 원 정도까지 안정주자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VIP 자산운용 이제 가치 투자를 지향을 하면서 이번에 펌텍코리아의 대주주가 됐다, 신규 대주주가 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5%가 넘는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때부터 대주주로 간주를 합니다. 펌텍코리아의 지분을 5.7% 정도를 이제 인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펌텍코리아는 이제 몇 번 이제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는데 화장품 용기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산업이 이제 많이 이렇게 호황을 이루고 또 화장품에 대한 매출과 주가가 오르니까 펌텍코리아에 대한 인지도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품 기업의 대표적인 기업이 아모레퍼시픽과 이제 LG생활건강인데 두 개의 기업은 이제 사실은 중국계에서 많은 매출이 꺾이면서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국내 화장품 기업들과 상장사들이 주가 올라갔느냐? 이 플랫폼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이 바뀌어 있는데 두 개의 양강 구도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인대 브랜드를 할 수 있는 많은 중소형 화장품 기업들이 엄청난 호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펌텍코리아처럼 화장품 용기만 팔면 됐지 내 화장품 용기를 누가 사가는지 중요하지 않는 기업들. 그 또 예를 들면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처럼 화장품 원료를 갖다가 그 제조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내 원료를 누가 가져가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너무 올랐는데 같은 맥락으로 펌텍코리아를 갖다가 VIP 자산운용이 긍정적으로 보고 이번에 대주주가 됐다 보시면 되겠고, 펌텍코리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4월과 7월에 걸쳐가지고 건물과 토지를 잇따라 매입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해당 공장을 짓겠다는 것이고 경영진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펌텍코리아의 매출이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은 2,700억 정도고 내년 더 점프할 것이 보기 때문에 아마 VIP 자산운용도 이런 맥락으로 투자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런 자산운용 기관의 투자 그 현황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니 무엇이냐면 그들이 한 리서치, 그들이 한 발품을 갖다가 우리가 대신해서 공시만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점에서 이제 투자하시면 적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6개월 차트 보니까 펌텍코리아도 지금 다른 화장품주 대비해서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이 시간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타키오 뉴스 조호진 대표, 한국경제TV 조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